김광수의 경제소프트. 경제소프트와 함께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네요. 경제 뉴스를 잘 안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단정을 짓게 돼요. 소장님, 저 이거 큰 병이죠? 너무 불신이 팽배하면 안 되는데.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상해요. 그 초창기에는 그래도요 경제 기사를 보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이게 사실일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걸까? 근데 이제는 뭐가 이렇게 뚝 뜨잖아요. 그러면 제목만 보고 얘네들이 뭘 알겠어 자꾸. 어떡하죠? 네, 저 백 믿고 하세요. 소장님 백 믿고 소장님 얘기만 혹시 들어도 괜찮을까요? 예.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즐겨 들으시는 분들도 또 비슷하신가 봐요. 팟캐스트 그 댓글 게시판에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이 부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 꽤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다들 비슷하시구나. 그런 거 보면 이제 소장님은 원래 댓글 안 보시니까 기리사님은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 드십니까? 다들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뭐 너무 명확한 이런 뉴스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 말고 좀 이렇게 같이 중립적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 소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그렇죠. 어떻게 봐야 이게 좀 제대로 중심을 잡고 볼 수 있을까? 그런 궁금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시평 보시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생각하실까? 깔때기 이론이네요. 어디서 출발해도 경제 시평으로 모아집니다. 네, 이번에 그 투자 특강도 결론은 그거였죠. 결론은 경제 시평을 보시면 됩니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좀 접하고 싶다. 의심 안 하고 얘네 또 뭘 사기치는 거지? 라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경제 얘기를 조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시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지만 필요하시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투자 특강 어쨌든 성황리에 한 1,500분 서울하고 부산하고 하면 그렇게 이제 신청해 주시고 오셨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이제 메일을 쓰셨어요. 연구소로. 그러면서 자기가 경제 소프트를 계속 듣다가 이제 시평을 기간제에 가입했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몰래 도강하는 느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떳떳이 경제 소프트를 들을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메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재비다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농담처럼 써주셔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늘 이 시간이 되면은 제가 다른 프로도 많이 진행을 하지만 제일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좀처럼 늘지 않는 실력에 언제쯤 또 들킬까 싶어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소장님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저희가요 살짝 예고를 해드렸어요. 오늘 어떤 얘기 할 건지 다시 한번 예고를 해드리고 광고를 듣고 올게요. 네. 오늘은 이제 경제학 이론, 제 2탄, 지금 요즘 이슈가 된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관련해서 경제학 이론 제 2탄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경제 어려우시죠? 저도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평인데요. 어려운 경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고요. 잘못된 경제 뉴스들을 가려보는 힘도 생긴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제시평으로 경제를 보는 눈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시평,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봐야겠죠? 대한민국 경제전문가 김광수 소장님의 대국민 경제교과서. 지금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CMS 신청 안 하신 분들 좀 서둘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몽공이님께서 문중전님은 영원히 국민TV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하셨는데 불러주는 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이 때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저는 커요. 이 나이쯤 되면은. 그쵸.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은 가능성이 막 열려 있잖아요. 소장님은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꾸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사회가 한번 이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30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버티고 이탈하지 않으려고 조금 그런 식으로 몸을 사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네. 또 뭐 이것저것 이제 경험하고 네, 결국에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굴곡이 반드시 있습니다. 굴곡이 반드시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고 이기더라고요. 다만 끝까지 버티더라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버텨야 되죠. 무대뽀로는 그냥 망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개인 차원에서나 또는 조직 차원에서나 굴곡이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면 분명히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또 버티는 거에는 제가 일가견이 있거든요. 예. 경제 소프트에서 이렇게 경제 지식 없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예. 제 백은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거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기님께서요. 경제 소프트 들으면서 종로 공부방 가고 계신다고. 저희도 곧 갑니다. 어디 종로로 가시나요? 네. 오늘? 끝나자마자 가죠. 예, 만나시겠네요.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짝 그 피케티 이름이 이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왜 이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예.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 전에 네. 지난주에 잠깐 그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순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네. 이제 그 출사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이제 제목으로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개인 차원에서나 또는 뭐 그 나라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만히 앉아 있다라고 그래서 이 상황이 개선되는 거 아니거든요.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나서서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풀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지금 그 큰 문제는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가 지금 국민의 삶을 보장을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이렇게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 30, 40대 자식 세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출범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월 이제 12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서울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제가 순회를 이제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순회를 합니다. 현재 이제 장소와 일정이 잡혀 있는 곳은 이제 서울 7월 12일 날 서울이 잡혀 있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인 7월 19일 날 인천이 잡혀 있습니다. 서울 시민과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특히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 여러분께서는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들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순신 프로젝트의 그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그 원글을 읽어보신 다음에 서울 지역과 인천 지역 그 모임에 꼭 같이 참여해서 나라를 이렇게 바꿔갈 수 있기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자기 손으로 직접 바꿔갈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이렇게 하셔서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 여러분들이 나서서 참여하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저희 조합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또 국민TV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은, 정말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제 중전으로서 명을 좀 내려야 될까요? 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배워오십시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대한 세력이 되는 그런 행동력과 적극성 그리고 열정 이제는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는 뭐 다 얘기가 끝났나요? 피케티 얘기. 네, 소장님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예전에 경제학 가격 이론, 가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제2탄, 경제학 이론의 제2탄으로 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 중에 하나를 한번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수학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저희가 이 시간에.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수학을 많이 쓴다고 해도 아담 스미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50년의 그 근대 경제학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 수많은 천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현실 경제,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이렇게 외면하고서 그냥 동떨어져 가지고 하늘나라 이야기나 관계가 없는 그냥 꿈속의 이야기를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수학을 썼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법론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그 결론이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영위하고 계시는 그 경제 행위, 경제 생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진짜요? 네. 왜냐면은 일상의 현실의 경제적인 삶이 뭐가 복잡합니까? 뭐 누가 수학 써가면서 이렇게 물건 사고 팔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그 이론화를 위해서 수학이라는 방법론적인 도구를 사용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현실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단순한 경제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그 결론도
결론도 사실은 이렇게 현실의 문제로 이렇게 환원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라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야가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수학적인 것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또 굉장히 경제학의 핵심 분야에 속합니다. 핵심 분야에 속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커버해서 망라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였고 어떤 이야기였다라는 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주제입니다. 소장님, 그전에도 이렇게 겁을 안 주셔도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머리 아파. 예. 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이제 워밍업을 먼저 해보죠. 네. 여러분들 이제 개개인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주로 이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월급쟁이죠. 네. 그럼 이제 연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물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이제 수익이 생기죠. 거기서 여러 가지 소득이 생기죠. 이 통틀어서 이걸 소득이라고 하죠. 네. 개인은 이제 소득을 얻어요. 그럼 이 개인은 소득을 얻으면은 월급을 받거나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해서 자영업을 해도 이렇게 수익이 생기면 그 돈으로 뭘 합니까? 우리 문화아나운서는 월급 받으면 뭐 하죠? 저요? 내역을 까야 되나요? 아니, 그냥. 세세하게 깔 필요는 없고. 소비를 하죠. 그렇죠. 예. 일단 내가 필요한 건 물건 사서 쓰고, 그렇죠.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여행도 가고, 소비를 하죠. 여행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네. 하여튼 소비를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에서 일단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하고 돈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축. 예, 저축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돈을 벌죠. 그걸 소득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면 일단 당장에 자기가 필요한 소비, 사야 될 거라든 써야 될 돈을 쓰죠. 네. 그래서 소비를 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저축을 하죠. 네. 네. 이게 이제 개인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하나의 이제 형태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전에 노무현 정부 때 특히 이게 굉장히 첨예화 됐는데, 성장과 분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성장과 분배해서 이게 성장을 먼저 해야 된다. 분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많았었죠. 예. 성장 이렇게 먼저 하고 분배를 먼저 하고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런 논란이 어느 틈엔가 싹 바뀌어가지고 뭘로 바뀌었죠? 성장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복지를 들고 네. 나와가지고 분배를 주장을 해버렸죠. 네. 그전에는 이제 분배를 주장하던 민주당이나 새정치 지금 야권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주장해 오다가 자기 아젠다를 갖다가 뺏겨가지고 선거에서 져버렸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뺏겼습니다. 예. 네. 얼마나 쪼다해요. 이거 두고 볼 수 없죠. 근데 분배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포장을 그럴싸하게 경제 민주화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여튼 분배죠, 분배. 복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성장과 분배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성장이라고 하면, 도대체 성장이라는 게 뭘 말하냐.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라는 거죠. 뭐가 성장일까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걸 성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성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경제 규모는 어떻게 커지나요? 저희 정말 단순하게 얘기해서 국민 총소득이 올라간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수출이 많이 됐다거나 네.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로 하죠. 네.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개인 입장에서 이제 소득을 말했잖아요. 벌이가 이렇게 개인이 돈을 버는 것. 모든 국민들의 벌이를 합치면 그게 총소득이 되죠. 네. 그럼 경제 성장이라는 건 이 총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총소득은 어떻게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월급을 받는다라고 치면 총소득은 어떻게 늘어납니까? 월급이 올라가면 늘어나겠죠. 그렇죠. 월급은 누가 주죠? 회사에서요. 그렇죠. 기업이 주죠. 네. 기업이. 그럼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네.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잠을 자다가 느닷없이 아이디어가 번뜩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 이런 사업을 하면 내가 돈을 벌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딱 차리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면은 기업을 차리면은 어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기업을 하나 세우면 거기서 일할 사람들도 이제 먼저 뽑고 물건이든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냅니까? 아니요. 국민TV는 어떻게 그 조합원들을 모았죠? 뭘로? 어떤 서비스를 주기로 하고? 방송, 예. 공정언론. 예. 그래서 출자를 모아서 이렇게 출자금을 모으고 조합비를 받고 해서 하죠. 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의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투자를 받았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생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투자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말. 그러니까 성장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버는 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모든 사람들은 소득을 어디서 버냐면 기업한테서 받아요. 네.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은 투자를 하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 그러니까 떠올라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거기다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차려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소득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늘어나거나 크고 기업이 늘어나거나 크다라는 것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거나 커진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죠. 투자죠.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이제 개인은 이제 돈을 벌어요. 첫 번째 워밍업. 개인은 돈을 벌면 그 번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워밍업.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뭐냐? 라면은 그것은 곧 기업을 말하고 기업이 커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걸 말하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투자가 늘어나는 걸 말한다. 라는 거죠. 네. 그게 두 번째 워밍업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늘어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투자로 보면은 경제 성장이라는 건 투자가 늘어나는 게 경제 성장이죠. 네. 네. 투자가 늘어나는 게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면 투자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누가 이렇게 돈을 주어서 합니까?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서 합니까? 누가 투자를 해주죠? 누가 돈을 대주죠? 그냥 일반 그러니까 가게 사람들. 뭔 돈으로? 저축.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네. 첫 번째 워밍업에서 개인이 돈을 벌어요. 소득이 생깁니다. 그 소득으로 이제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저축을 합니다. 두 번째 워밍업. 기업을 하나 차렸는데 이 기업이 투자를 해요. 네. 근데 투자를 하려면 이 투자에 필요한 돈은 누가 대주냐면은 개인이 저축한 돈으로 대주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저축한 만큼만 최대한의 투자 한도는 뭡니까? 개인이 저축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나죠. 그렇죠. 네.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투자를 못 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투자하고 저축은 항상 최대한에서는 같죠. 같아져야죠.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 그렇죠. 투자하고 저축은 항상.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말이나
저축이라는 말은 개인의 차원에서 개인이 돈을 벌고 소비하고 미래에 재테크를 해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금이나 뭐 외환이나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투자 은행의 예금이나 해가지고 자기의 미래의 소비를 확보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젊어서 돈을 벌어서 연금이나 은행 예금이나 뭐 이렇게 든 주식 사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노후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죠. 네. 그러니까 저축은 미래 소비를 개인 차원에서는. 근데 그 개인 차원에서는 저축이 미래 소비를 의미하지만 개인들이 저축한 돈이 이제 기업으로 이렇게 가서 투자로 바뀌면은 기업으로 가면은 그게 투자로 바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투자죠. 네. 투자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 투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납니까? 저축형? 저축에 의해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저축이 이렇게 막 항상 같이 물려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워밍업이고 이 두 가지 워밍업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세 번째 워밍업에 여러분들 이제 성장과 분배의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됐었죠. 성장과 분배 이야기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예. 옛날부터 있었어요. 에이, 너무. 아니, 모호한 답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 250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 이야기가 최근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성장과 분배 얘기가 뭐 250년 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있었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경제학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250년 전 아담 스미스 이후부터 이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경제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죠, 사실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알거나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죠.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최근의 이야기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기껏 해봐야 무슨 신자유주의 정도 이야기에서 그치죠. 그러면 그렇죠. 경제학 이론이 태동할 때부터 이 성장과 분배에 관한 그 부분 문제를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경제학의 그 초창기에서부터 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왔을까 하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학 이론 발전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백날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무슨 내가 뭐 경제학 박사학위를 갖고 무슨 뭐 전문가고 해도 다 꽝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경제학의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그 아담 스미스 이후에 이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그 경제학 이론이 이 성장과 분배에 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다뤄왔을까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워밍업을 하나 더 하죠. 이건 이미 그 한 번 말씀드렸죠. 경제학 이론 첫 번째 제 1탄에서 가격 이론 이야기, 가치 이론 말씀드릴 때 네. 경제학 이론에는 첫째 고전파 경제학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860년대 오스트리아 일단의 그 오스트리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이 네. 있고 그다음에 1930년대 대공황 때 이른바 케인즈 경제학이 있고 네. 신고전파는 사실 전기 신고전파, 후기 신고전파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고전파는 1860년대 이른바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고 후기 신고전파는 이제 1950년 이후 이른바 합리적 기대론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이른바 신고전파 주류 이런 사람들은 그 이후를 이제 이른바 후기 신고전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네 번째 워밍업으로 고전파 경제학, 그다음에 전기 신고전파 경제학, 그다음에 케인즈 경제학, 그다음에 후기 신고전파 경제학. 크게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네 가지죠. 네. 그러면 이 각각의 네 가지의 커다란 경제학 이론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제학 이론들에서는 이 성장과 분배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다뤘을까? 어떻게 경제학 이론에 이렇게 그로 품었을까? 이론화를 시켰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거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말 국민TV하고 이거 정말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 정말로. 이건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 뭐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뭐 해가지고 막 신문이나 기타 언론 뭐 이런 저런 데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거의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핏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무슨 신문의 어떤 그 지방대학 교수가 뭐 헛소리를 하고 경제학 교수인데 그다음에 무슨 그 이상한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막 갖다가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정말로 엉터리 소리를 부끄러움 없이 막 이렇게 찌끄러대고 막 그렇게 신문에 기고하고 하는 걸 보고, 야, 정말로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빨리 물갈이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피케티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케티도 이 성장과 분배라는 커다란 250년 동안의 경제학에서 다뤄온 논쟁이 벌어지고 각 경제 학파별로 그 이론화가 이루어진 맥락 속에서 그 하나에 불과합니다. 실증 분석을 한 그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성장과 분배를 경제학자들이 수많은 천재적인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다루고 그래서 어떻게 풀려고 했느냐. 그것이 지금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그 흐름 속에서 피케티가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가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흐름을 알면 피케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문제인지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개나 소나 다 떠들어 버리면 지가 전문가라고 다 떠들어 버리면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의 문제입니다. 제가 검증이 없어요. 대통령도 검증이 없어. 사기꾼 다 대통령 돼버리고 국회의원도 검증이 없어요. 그냥 딱지만 가지고 그냥 가서 포장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든 뭐든 가서 그 자리에 앉고 내가 그냥 가서 교수는 해가지고 논문 애들 거 뺏겨가지고 지 이름 갈아 끼우고 한다고 하면 교수가 되고 다 그래. 그게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정말로 천재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렇게 뚫고 나갈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세계 천재들이 다 미국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수재들은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 가잖아요. 네. 예. 그런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천재들은 많지가 않아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 미국같이 그런 천재들은 없어도 적어도 사기꾼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엉터리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르면서 또는 아닌데 거짓말을 하거나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해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거짓말이나 사기를 쳐서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엉터리나 사기꾼은 함부로 나서지를 못해요. 언론에 가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스스로 물러나요. 왜냐면 완전히 매장당해버리니까. 한국은 어떨까요? 네. 예. 완전히 개판이죠. 예.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사실은 언론도 못 믿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출자금을 내서 국민TV를 세운 거고, 그리고 경제뉴스 못 믿겠다 하니까 또 김광수의 경제소프트를 찾아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자정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빨리 한국이 특히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가 정말로 숨쉬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엉터리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해서 몰아내고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 30, 40대 여러분들 안저만 있다라고 해서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저는 이미 경제 소프트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검증해서 엉터리를 걸러낼 힘이 있습니다. 믿고 이순신 프로젝트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시 그 이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오밍업을 이제 4가지를 했죠. 네. 예, 이거 되풀이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개인의 그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둘째, 기업은 곧 투자다. 기업이라는 건 투자와 같은 건데, 근데 투자는 저축과 같다. 그다음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 소득들을 전부 합친 국민들의 총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는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거다. 것이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이제 경제학에서 각 학파별로 고전파, 전기 신고전파, 케인지안, 후기 신고전파로 나눠서 가치 이론들이 전부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린 거 상기하시라는 거였고, 네 번째로는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가 최근의 이야기나 신자유주의 말 나온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학의 핵심 주제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래서 각 학파별로 그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이제 오밍업을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첫 번째, 고전파 경제학에서 이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고민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하면은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868년에 이제 막스 자본론가 나온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칼 막스까지를 이제 대체적으로 고전파 경제학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고전파 경제학이 태동하던 시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이제 발생하던 시기고,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1774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죠, 영국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미 식민지 신대륙에서 이른바 식민지 전쟁을 했죠. 식민지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 식민지 전쟁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비가 많이 지출이 되겠죠. 네. 돈이 많이 이제 딸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프랑스의 변화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프랑스가 그 아담 스미스 이후에 이게 국부론이 나온 이후에 한 20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이 프랑스 대혁명이 고전파 경제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1789년이죠, 프랑스 혁명.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이 한 10 몇 년 후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경제를 잠깐 1700년대 프랑스 경제를 잠깐 짚어보면 네. 이제 프랑스 인구가 1700년대 초에는 한 2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1700년대 말, 그러니까 1800년 초가 되니까 3천만 명으로 1000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 경제는 농업 경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이니까요. 농업 경제에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한 거죠, 사실은. 네. 프랑스의 그 인구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농업 생산력이 어떤 이유에서 간에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유럽 최대 인구 대국이었죠, 프랑스가. 인구가 늘어나면 옛날에는 유럽의 그 왕들이 왕정시대 때 왕들이 행세를 하는 건 뭘로 행세를 했습니까? 인구수로 행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다 인구수 병사 수로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온갖 전쟁에 다 끼어들어요. 제일로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패자로서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 이제 농업 생산력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인구가 급증을 했어요. 급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식량의 문제요. 그렇죠. 당장에 이제 식량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전반부에는 이렇게 상당히 농업 생산력이 높아져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걸 떠받쳤으니까 식량 가격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1700년대 후반에 이제 그 흉작이 듭니다. 이 흉작이 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흉작이 들면 당연히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네. 그런 마당에 이제 프랑스 왕이 전쟁을 해요. 미 신대륙에서 이제 식민지 전쟁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그 평민들은 완전히 굶어 죽죠. 네. 그러니까 굶어 죽고 이제 막 이렇게 폭발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전쟁을 했는데 이제 전비는 지출하고 전쟁에서 이제 신대륙이나 이런 데서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밀려요. 밀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비 지출은 많고 이제 그렇죠. 그 국고는 이제 구멍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금을 올려야죠. 평민들은 이제 세금을 뜯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귀족한테 과세를 하려고 한 겁니다. 삼부회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렇게 이제 계급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귀족한테 과세를 하자라고 이렇게 왕이 이렇게 슬쩍 던져요. 네. 왜냐면 평민들한테는 더 이상 뜯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나와서 이른바 국부론으로서 근대 경제학에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유럽 대륙에서 다들 왕정 국가들은 아니면은 또 귀족 체제인 국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를 경계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혹시라도 그 불길이 그렇죠. 올까봐. 혁명이 이른바 평민들이 공화정으로 넘어가서 왕이 이렇게 참수되고 그래서 이렇게 평민들로 인한 공화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혁명이 자기 나라로 와서 귀족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걱정이 되겠죠. 네. 예.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혁명을 근원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생기지 않도록 미리서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자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네.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책을 만들어보자 한 사람이 리카도라는 경제학자였습니다. 리카도라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사람이 이제 멜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더스. 예.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딱 보니까 없는 평민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귀족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를 보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네. 식량의 증가가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간다. 따라가는 거죠. 네. 근데 평민들은 놔두면 그 무지한 평민들은 아무데나 퍼질러서 얘를 낳는다. 예. 그렇게 본 거예요. 멜더스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은 무지한 평민들이 일종의 이제 귀족이나 기득권 계층에 대한 반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자기 나름대로 보니까 이건 맞았어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그 말은 네.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처방전이 뭐냐면은 이 무지한 평민들의 산화 제한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멜더스 인구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멜더스 인구론이 네.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고등학교 때 그 단어 그 문장 하나만 네, 하나만 배웠어요. 딱 하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멜더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프랑스 혁명에서 일반 무지한 평민들이 이렇게 데모를 해서 귀족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저런 그 프랑스와 같은 그런 난리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무지한 평민들을 이렇게 산화 제한을 좀 과감하게 얘를 이렇게 못 낳도록 이렇게 하는 제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죠. 리카도가 그걸 다 봤어요. 멜더스 인구론 주장을 네. 봤는데 리카도는 거기에 막 그 동조까지 뭐 나름대로 이제 영향은 받았지만 동조는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리카도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 주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 뭡니까? 분배 문제죠. 그렇죠. 네. 먹고 살기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흉작이 그렇죠. 흉작이 나서 사람 이렇게 농산품 가격은 폭등을 하고 농산품 가격만 폭등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 경제에서는 다 먹고 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땅은 없잖아요. 네. 땅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소작을 해야 되죠. 아, 그렇죠. 땅을 빌려야 되잖아요. 지금 집 없는 사람 뭐 하죠? 전세 없이 살잖아요. 네.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은 귀족들이 어마어마한 농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빌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막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빌리려는 사람은 많고 땅은 한정돼 있다 그러면은 소장료가 엄청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예, 지대가 농지대가 네. 막 올라가는 거예요. 농지대가 올라가고 식량 가격은 폭등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디서 벌이는 없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분배 불균형이 발생해서 폭동이 일어난 거죠. 대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리카도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그 인구가 급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버는 소득은 뭡니까? 이른바 이제 자기 그 머슴으로 살잖아요. 머슴이나 소작농을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 자기가 버는 벌이는 어떻습니까? 소득. 네. 소득은 안 늘어나거나 줄어들죠. 네. 근데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대는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네, 더욱더 가난해져. 네. 그래서 불만이 커진다 이겁니다. 말 그대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리카도가 주장한 게 그래서 과세를 주장합니다. 과세. 1814년에 과세에 관한 책을 써요. 그러니까 대지주들한테 농지세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해서 과세금을 걷어들여서 이걸 다시 그 재분배를 해주자 라는 주장을 합니다. 리카도가. 네네. 그러니까 리카도가 이제 그러니까 리카도는 어떻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뭐였습니까? 경제 성장과 분배라는 면에서 보면은 성장이 파국으로 가는 상황이었죠. 네.
성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된 게 아니라 파탄을 이렇게 맞이한 경우에 해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리카도 멜더스는 이렇게 애를 못 낳게 하자라고 이렇게 네. 했는데 리카도는 그게 아니고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일종의 생산력의 증대를 의미하니까 농업경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지으면 생산력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대가 너무 높아서 착취가 일어나니까 그 지대를 이렇게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과세를 하자는 겁니다. 농지세를 부과를 해서 네. 부과를 하면은 지대를 많이 못 올린다 이거예요. 못 올리면은 많은 일반 평민들이 농사지어서 그 일반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그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료를 왕창 뜯기는데 그렇죠. 예, 그걸 낮추면 빚 안 지고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 2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한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네요.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지금 성장과 분배 이야기가 이게 경제학에서 초창기부터 이렇게 고전파 경제학 초창기부터 아주 그 뜨거운 그 감자였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한 학생이 등장하셨어요. 우리 낭인님. 우리나라 임대료네요. 상업가격 임대료라고. 네. 예, 바로 알아채셨어요. 그러니까 그 리카도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리카도는 뭡니까? 경제 성장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파국으로 가지 말고 네. 안정적인 성장을 이렇게 안정적. 꾀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리카도는 어떤 성장과 분배를 균형을 취하자라는 거죠. 큰 틀에서. 네. 반면에 이제 그 리카도하고 막스가 거의 비슷한 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막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막스는 뭐냐면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자본가가 무한한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착취를 한다 이겁니다. 노동자의 소득을. 그래서 소득을 착취를 해서 자본가는 자본을 무한대로 막 계속 늘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네. 자본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무한대로 늘어난 자본이 무한대로 착취를 해버리면 노동자는 소득이 제로가 되죠. 네. 자본가들도 자본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자본의 투자 수익률이 0이 되죠. 자본이 이제 너도 나도 할 것이 자본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스는 경제 성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파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파국밖에 없고 파국을 맞이한 후에는 이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무계급 사회로 간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막스에 있어서 막스는 경제 성장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 성장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 안정적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발산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파국을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리카도는 안정적 성장. 똑같이 착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주들이 착취를 해요 농지세로. 농지 가격 인상해가지고 막스는 자본가 계급들이 노동자들을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분배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는 둘 다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합니다. 다만 리카도는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사람, 1700년에서 1800년에 거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계를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자본가를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주를 본 거죠. 막스는 자본가 이제 제2차 산업혁명 1840년부터 이제 본격화됐으니까 진짜 자본가, 초창기 자본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스는 리카도는 지주를 말하고 막스는 자본가를 말하죠. 그러니까 틀은 똑같아요, 둘 다. 네. 똑같은데 다만 리카도는 과세를 통해서 농지세라는 세금을 매겨가지고 지주들한테 세금을 매겨서 이 지가를 안정시키고 소작료를 안정시키고 해서 경제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고 막스는 불가능하다라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론 막스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단기적으로는 자본가들이 착취를 해서 뭐 경제가 성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공황이 계속 되풀이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고 파국을 하기 때문에 막스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고전파 경제학에서의 성장과 분배와 관련된 아주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전기 신고전파 또 케인즈 후기 신고전파에서 네.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전기 해볼까요? 이제 신고전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날의 성장과 분배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고전파 경제학에서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이거 국민 TV하고 이거 좀 정말로 이게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해야 돼요. 복 받으실 겁니다. 자, 김광수 소장님,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